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마을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가 사랑하는 투자자 시간으로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때가 됐기 때문에 모셨는데요. 예, 이용수 IT신 HSL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아주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예, 구독자분들이 너무 이렇게 훌륭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저는 아닌데 저희 구독자분들은 훌륭하세요. 맞습니다. 네네. 저도 좋은 분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수준이 높고, 네네. IT 계열 쪽으로는 좀 많이 수준이 높더라고요. 네. 업계에 많이 계신 분들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좀 업계 이야기도 잘 하시고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들도 심지어 있고요. 펀드 매니저들도 꽤 돼요. 네네, 맞습니다. 이런 기술 쪽으로는 좀 그래서 참 부끄럽고 저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네, 저도 항상 반성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주 주식시장이 초토화가 돼가지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IT 그 IT 중에서도 반도체가 정말 초토화가 돼가지고 맞습니다. 네. 아주 뭐 다들 굉장히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이 대표님 왜 모셨냐면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심리적으로 보면 전 그 부분은 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면 정말 많은 악재들이 나왔고 심리가 이런 정도로 굳어질 수 있구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정도의 주가면 실적이 내년도에 도대체 얼마나 빠져야 되지? 그렇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꽤 많이 빠져야지 이 현재 주가가 설명이 되는 상황에 도래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네네. 실적 전망이 잘못됐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구나. 맞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실적 전망은 이제 하향되기 시작했어요. 슬슬. 그래서 이제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도 반도체 비트그로스 증가가 생각만큼 쉽지 않으니까 지금 유통 쪽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추락하기는 만만치 않다. 물론 지금 유통 쪽에서 소매 디바이스, 디지털 디바이스 쪽은 확실히 감소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노트북이라든가 그렇죠. 휴대폰은 우리가 매일 보고 있고 맞습니다. 훅훅 떨어진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럴 것인가 하는 의문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서버 쪽 이제 수요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 이제 우리 올 초에 제가 여기 나왔더라고요. 나왔을 때는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굉장히 희망적인 전망을 했었잖아요. 왜냐면 작년에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그거 목까지 다 팔린다. 그렇죠. 올해 기대했었는데 이제 지금 결과치를 놓고 보면 작년 수준도 올해는 출하량을 밀어내기가 힘든 상황이고 이제 PC는 피크아웃을 한 거고 TV도 피크아웃을 했고 이제 뭐 스마트폰은 지금 뭐 중국 락다운, 뭐 상하이 락다운, 뭐 베트남의 작업 일수 감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향이 계속 있었던 거고 그나마 이제 서버 쪽은 짱짱하다 이게 이제 그동안 반도체를 버티고 오던 이제 논리였는데 맞죠. 이제 인텔이 또 사파이어 래피즈 또 다시 정말 이거 몇 번 연기되는지 모르겠는데 사파이어 래피즈가 아마 연내 출시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고 회사가 되게 웃긴 게 5월에 공식적으로 출시된다고 그 행사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한 2, 3주 있다가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좀 이제 업계 쪽에 통해서 좀 체크를 해보니까 수동 소자 쪽에서 뭔가 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이런 혼성 문제가 있어서 다행인 거는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서 이게 뭐 아주 장기적으로 딜레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제 그 반응이었거든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게 그래도 내년 초쯤에는 출시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이제 기판이나 이런 것들 준비하는 업체들 동향을 보면 그렇게 뭐 이게 막 오더컷이 갑자기 뭐 서버용 쪽으로 나오거나 뭐 이런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최전방에 있는 회사인 TSMC도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또다시 그 가격을 6%인가 더 사람들이 가격을 올린다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맞습니다. 있고 그리고 또 줄지도 않는다 그러고 매출도 증가할 것 같다 그러고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유통이 안 좋으니까 모두가 다 안 좋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맞습니다. 사실 좀 헷갈리기 있는 건 사실이고 근데 주가는 그거에 반영을 했어요. 유통업계에서 생각하는 맞습니다. 나쁜 것이 주가에 반영은 확실히 됐다. 예상을 모두 깨고 하이닉스 PBR 1배 좀 놀라운 걸 한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따졌죠. 지금 어쨌든 이제 그 빗그로스 아까 말씀하셨는데 빗그로스 증가율이 굉장히 낮아질 것 같아요. 반도체 업체들이 뭔가 투자를 보수적으로 한다라는 이런 것보다는 지금 장비 리드 타임이 너무 늘어지고 있고요. 이제 장비 업체들이
장비용 반도체가 없어서 생산을 못하는.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가 반도체가 없어서 반도체를 못 만드는. 네, 맞습니다. 그럼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죠. 그렇죠. 뭐 ASML은 심지어 뭐 실제로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세탁기용 그 MCU 가지고 그 반도체 장비에 좀 이렇게 갖다 쓰고 있다 뭐 이런 상황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뭐 그래서 장비 리드 타임이 늘어나니까 지금 캐펙스 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맞아. EUV 장비가 지난달인가 2대밖에 못 만들었다고. 뭐. 네네, 맞습니다. 지금 뭐 거기다가 또 물동도 막히고 있고 최근에 들은 내용인데요. 지금 삼성이 테일러에다가 지금 20조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20조가 아닐 거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럼요. 30조가 넘어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공장 건설비가 더 올라왔습니다. 지금 거기 맞아요. 파일 받고 있는데요. 파일이 20배 올랐대요. 콘크리트 파일. 우리나라에도 그거 있는데 삼모모식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돈은 많이 받는 주가는 폭락을 했던데. 그렇죠. 지금 모든 비용들이 다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거기 증설도 지금 녹록지가 않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빅그로스가 증가할 수 있는 여지들이 지금 굉장히 제한적이고, 뭐 물론 수요 시장이 안 좋은 거는 뭐 지금 뭐 침체가 오거나 불황이 오면 당연한 건데 그만큼 공급도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공급 증가율이 녹록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서 기존에 뭐 18나노, 19나노 뭐 이런 것들을 뭐 16나노, 14나노로 전환을 하면 수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공급이 또 제한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혹시나 저희 보시는 분들 다 전문가분들이 많지만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비트그로스 개념을 살짝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제조업은 모든 게 이제 아웃풋이 늘어나려면 인풋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도체는 특이하게 인풋을 늘리지 않아도 아웃풋이 늘어나는 마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트랜지스터 밀도를 높이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미세 공정을 하면 이 빛 양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비트라는 거는 우리가 몇 비트야? 옛날 우리 8비트 컴퓨터부터 했죠. 그 비트예요. 그 비트가 늘어난다는 게 결국은 총 기가수라든가 테라수라든가 좀 메모리의 총 양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기존의 라인을 효율화하는 것만으로도 뭐 이제 산출량이 한 20%, 뭐 15%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고 예전에 뭐 무어의 법칙이 될 때는 2년마다 막 2배씩 같은 라인에서 2배씩 먹는. 그러니까 한 웨이퍼당 2배의 반도체를 10개 만드는 걸 20개 만들고 20개 만드는 걸 40개 만들고 이렇게 될 수 있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장비가 없어서 못 만든다. 그렇죠. 장비가 지금 원활하지 않아서 전환이 잘 안 되고 그리고 공급량이 늘어나기 힘들다는 거죠. 지금 이제 어떤 시장에서 모든 걸 전제하는 거는 공급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데 이제 수요가 빠그러진다. 이래서 이제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공급도 그거 못지않게 빠그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회사들 입장에서 우리 공급 못 해줄 수도 있는데 왜 시장에서 왜 그러지? 하는 입장인 거고. 비트그로스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45도 각도로 맨날 우상향하던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당연한 걸로 여겨서 늘어난 것만큼 생각해서 그게 그냥 1이야. 항상 늘어나야 1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뭐 45도 각도로 늘어나야 그게 1인 거지. 근데 이번에는 그 각도가 뭐 예를 들자면 뭐 20도로 줄어든다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급단에서. 공급단에서 그렇게 하면 공급하시는 입장에서는 야 너희들 원하는 만큼 못 줘. 근데 왜 가격이 빠져?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는 맞습니다. 거고. 지금 업계 딱 이야기가 그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최근에 반도체 디램 값은 조금 떨어져요. 맞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그 유통시장에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은 이제 DDR4에서 5로 전환되는 걸 감안하고 모든 걸 계획을 짰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DDR5 전환이 늦어지면 DDR4는 수율이 거의 황금 수율이 나와요. 이제 거의 그러면 공장에서 거의 다 만든다 이거지. 버리는 거 없이. 맞습니다. 그 DDR5로 전환되면 이게 이제 공급이 어느 정도 줄어들 걸로 감안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지연이 되면 DDR4 뽑아내는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일시적으로 뭔가 이제 공급이 많아질 수 있고 어떤 재고 처리를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유통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요.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이 좀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 인텔 때문에. 맞습니다. 정말 팻 갤싱어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어요. 근데 팻 갤싱어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던데.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던데 사람들이. 그런데 시장에서는 안 믿는 것 같아요. 인텔 주가를 보면 계속해서 인텔이 10나노는 제대로 못 하는데 자꾸 뭐 1.8나노 뭐 너무 미래 그림들을 계속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감이 컸죠. 이제 그 전임 CEO들의 어떤 실수들을 많이 하고 이제 제대로 된 엔지니어 출신의 CEO가 왔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될 거야라고 이제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게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까 약간 좀 부정적인 이제 평가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공정을 맡은 회사 입장과 네네. 유통시장의 입장이 다르고 네네. 주가는 유통시장 상황에 맞춰서 떨어진 것이고 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저거는 맞잖아요. 휴대폰이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고. 맞습니다. 네, 그 사실 수요단에서 제일 큰 두 가지를 꼽아보라면 휴대폰과 서버죠. 근데 휴대폰은 확실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주가에 반영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러면 반대로 서버는 어떻게 보시나요? 서버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안 하는 거는 구형 CPU 가지고 DDR4로 투자하기 싫은 거죠. IDC 업체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14나노 CPU 가져와서 DDR4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텔 사파이어 레피즈에다가 DDR5로 투자하는 것보다 뭐 전성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면 지금 투자하기는 억울한 거죠. 그동안 버텼는데. 그래서 계속 가용 일수를 늘리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버티는 겁니다. 이것도 다 인텔 때문이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AMD는 아마 젠4 그 아키텍처 기반으로 제노아라는 서버용 CPU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스케줄도 나올 것 같아요. 연내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서버용 시장만 놓고 보면 95%가 인텔이고 한 5%가 AMD 정도인데 아마 점유율이 좀 AMD가 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늘리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제노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요. 제노아라는 그 칩 자체가 워낙 또 좋은데다가 거기에 또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이 돼서 그런 부분들도 좀 오늘 말씀드릴 부분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첨단 후공정 쪽 동향. 예, 오늘 이제 전반적인 지금 현재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 반도체가 저가 이제 때가 됐다고 하면 보통 한 6개월 후에 나타날 거예요. 저는 항상 조금 제가 때가 됐다고 하면 항상 뒤늦게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틀리진 않는데 늦어. 근데 주식산업 항상 떨어져. 떨어져 있다가 한참 있다가 아씨 잘못 샀나 이러면 그때부터 슬슬 오르고. 맞습니다. 저 항상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진짜 있을 거라는 거는 우리 투자자분들 고민 좀 해주시고 감안해 미래 타이밍을 어떻게 누군가 알겠어요. 예언자가 아닌다면. 근데 미래에 관심을 가져야지. 그래도 타이밍을 힌트라도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지금 가격이 떨어져서 가격 매력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생겼어요. 저는 사실은 가격 매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한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저는 가격 매력이 생겼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이 한 20%씩 되는 애들이 퍼10 언더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시장 평균 퍼도 안 되는 상당히 높은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을 가진 회사? 그러면은 약간의 안전마진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도 이건 재미난 일인데 심지어 뭐 그 설비 증설 해주는 애는 훨씬 낮은 가격에. 맞습니다. 설비 증설은 아주 똥값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그렇죠. 한 뭐시기 뭐 이런 회사들. 설비 증설해주는 회사들 아주 똥값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한번 이 시간에는 그 반도체와 관련된 각각의 분야별 기업들을 한번 살짝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반도체 관련 그 전공정 장비부터 한번 기업부터 해볼까요? 사실은 전공정 장비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언터처블이었었죠.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든가 뭐 도쿄일렉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다 하는 거지. 맞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 진입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전공정에서 보면요, 아직 국산화율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후공정은 50%가 넘었는데요. 전공정은 굉장히 아직까지 해야 되는 게 많은데 보통 전공정 그러면 8대 공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두각을 나타내는 쪽은 증착 영역입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반도체 투자가 만약에 100이라 그러면 한 40 정도가 노광이에요. EUV 쪽입니다. EUV 장비 한 대당 뭐 요즘에는 비싼 거는 3,500억씩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EUV 장비 비중은 계속 노광 비중이 높아지는 편이고 한 시각이 한 30% 정도 비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25% 정도가 증착이고 뭐 이제 나머지가 이제 뭐 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 국산화가 그래도 제일 활발한 쪽이 증착 쪽. 증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정 쪽도 원래 좀 잘했습니다. 원래 뭐 세정 쪽도 이제 국산화 노력들이 좀 있어 왔고 이제 시각 쪽에서도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들이 있는데 증착이라는 거는 반도체 그 웨이퍼에다가 막지를 입히는 거죠. 이제 얇은 막을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층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한번 살짝 설명해 주시죠. 보통 이제 8대 공정이라 그러면
웨이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이제 웨이퍼는 고순도 이제 실리콘을 가지고 막대기처럼 만듭니다. 이렇게 인곳이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소시지 썰듯이 이렇게 얇게 썰어서 그게 웨이퍼가 됩니다. 웨이퍼를 이제 처음에 가져오면 이 굉장히 그 자르고 났으니까 그 우둘투둘하겠죠. 거칠거칠하죠. 이거를 굉장히 잘 갈아서 연마해서 이제 매끈매끈하게 투명하게 거의 유리 그러니까 거울 비슷한 수준이에요. 거울처럼 반짝반짝 하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산화 공정을 합니다. 이제 옥시데이션이라 그러죠. 이제 산화를 하는 거는 이제 웨이퍼 표면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제 절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산화를 하는 거고요. 산화를 하고 나서 식각을 합니다. 이렇게 노광을 먼저 해야 되죠. 이게 회로를 그려야죠. 그러니까 회로라는 건 석판 인쇄술이라 그래요. 포토 레이소그래피라 그러는데 이 마스크라는 회로가 그려진 이 마스크를 통해서 광을 이렇게 통해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웨이퍼에다가 아주 축소 사진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빛을 빵 때려주는 EUV가 있고 그 사이에 그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림 설계도를 엄청나게 크게 그려서 그렇죠. 아주 미세한 거를 크게 그려서 그거를 이제 마스크라고 하고 맞습니다. 그 밑에 이제 실리콘에 그 웨이퍼에다가 렌즈가 하나 있어서 그걸 작게 줄여주는 렌즈가 하나 있죠. 그래서 그걸 빵 해가지고 그 실리콘에다 그거 하나 작게 탁 그려주고 탁 그려주고 탁 그려주고 그거를 탁탁탁탁탁탁 여러 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로를 그리는데 이제 그 사이에 뭐 포토레스토그래피라는 PR 소재를 이제 이렇게 입혀서 이제 이게 약간 액상인데 이걸 딱 떨어뜨리면 이게 팩 돌아요. 그러면 이제 스핀 코터라 그러는데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려서 팍 도는 이 뭐 그림들 많이 나올 거예요. 아베 소부장 그때 사태 때. 그래서 이제 이게 코팅이 되고 나서 이제 그 사진을 찍으면 이게 빛이 닿는 부분하고 안 닿는 부분의 양각 음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노광 공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각을 합니다. 이제 식각을 플라즈마를 가지고 PR이 덮여져 있는 부분하고 안 덮여 있는 부분을 때리면 PR이 덮여져 있는 부분은 이제 이게 버티는 거죠. 이제 그런데 안 덮여 있는 부분은 이제 이게 그 깎여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산화막이 처음에 입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이제 이렇게 이제 남겨서 이제 그 이걸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증착이라는 마치 조각하듯이 그 액을 가지고 빛을 쏴준 부분은 액이 있는데 빛을 안 맞은 부분은 남아있고 맞은 부분은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뭐라고 하죠? 부조같이 이렇게 쭉 올라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8대 공정을 다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4개 공정만 이야기하면요. 이제 증착, 노광, 식각, 세정. 요게 이제 보통 이제 이 마스킹 공정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D램 같은 경우는 한 26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로가 26개 이렇게 쌓이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층층이 쌓는 건데 증착은 그 한 층 다 만들고 나서 아파트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칸막이 만들어 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증착 장비가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원래는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뭐 이제 외산 업체들이 되게 잘 했는데 이게 한 2014년쯤에 이제 국산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 이제 PCVD라는 이제 증착 장비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쓰이기 시작했는데 그걸 기회로 이제 국내 업체들이 국산화를 많이 했고요. PCVD 쪽에서 이제 테스나, 원익 IPS 뭐 이런 업체들이 이제 잘 하게 됐고 테스 뭐 이런 애들 그런 업체들이 잘 하고 테라세미콘은 원익 IPS가 먹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PCVD 쪽은 아니고 LPCVD라고 해서 이제 거기는 약간 온도가 높은 공정인데 약간 열 처리에 가까운 그런 쪽으로 이제 하는 업체였고 4대 업체가 있어요. 국내 증착 쪽에서는 원익 IPS, 뭐 테스, 유진테크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여기 4개 업체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PCVD 쪽은 꾸준하게 잘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 회사들이 주목받고 있는 거는 원자층 증착 ALD? ALD라는 장비가 신규로 막 수요가 생긴 거예요. 그때 원래 ALD라는 장비가 좀 나온 지는 좀 됐는데 그 ALD라는 거는 말 그대로 원자층을 쌓는 거죠. 기존의 CVD라는 건 화학기상 증착이라고 해서 그거는 분자 단위로 쌓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분자 단위보다는 원자 단위로 쌓으니까 워낙 막지를 얇게 할 수 있죠. 뭐 한 100배나 1000배 정도 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ALD 층 하나가 거의 1옹스트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옹스트롬이라는 단어를 또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1나노가 10옹스트롬.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1.8나노가 18옹스트롬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얇기 때문에
막지를 성능 굉장히 좋아지는데 그동안 왜 못 썼냐면 이게 속도가 너무 느려요. 네, 속도가 너무 느리고 비싼데 못 썼던 거죠. 그러면 마스킹이 26번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D램 같은 경우. 그러면 26번 ALD를 하려면 공정 시간이 너무 늘어나요. 네네. 그러니까 스루풋이 안 나오는 거죠. 시간이 돈인데. 네네, 맞습니다. 라인은 이 시간 안에서 많이 웨이퍼를 밀어내야지 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못 썼는데 이게 그 노광 쪽에서 뭔가 트리거가 나옵니다. 기존에 패터닝을 멀티 패터닝을 썼잖아요. 뭐 예전에 ARF 그러니까 보라 아르곤을 가지고 뭐 쓰다가 이게 미세 공정이 안 되니까 이거를 두 번을 나눠서 아까 사진 하나 찍는다 그랬는데 이게 한 번에 다 안 찍히니까 두 개 쪼개 가지고 하나 두 개 해서 이제 이거를 합쳐 가지고 그게 DPT라 그럽니다. 더블 패터닝 이제 테크놀로지라 그러는데 더블 패터닝 쓰다가 이제는 더 미세해지니까 요거를 4번에 쪼개서 그리고 QPT라고 해서 그러면 이것 때문에 마스킹이 늘어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EUV는 한 방에 찍어내는 거죠 다시. 그러면 마스킹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ALD를 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공정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더 얇게도 할 수 있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EUV가 ALD의 시장을 키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EUV 시장이 계속 확장되니까 ALD 시장도 커진 거고 이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던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보게 된 거죠. 근데 시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해가 좀 있는데 ALD 장비 나왔으니까 CVD는 이제 다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닌 거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막질도 전부 좋은 막질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는 이제 굉장히 좋은 막질을 쓰고 이제 좀 그 아주 미세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은 그냥 기존의 CVD를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죠. 이게 노광도 그러면 전부 100% EUV를 쓰면 좋은데 요즘 AP나 쓰지 다른 거는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반도체는 전혀 쓸 필요가 없는 거고. 맞습니다. 심지어 그 한 개 칩 안에서도 이제 그 아주 미세한 회로를 그려야 되는 거는 EUV를 쓰고요. 그리고 그게 필요 없는 거는 그냥 ARF를 기존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그 100% EUV를 통해서 칩을 생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ARF 이머전까지 계속 혼용해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전부 100% EUV를 쓸 수도 있는데 아직은 뭐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CVD 수요도 계속 좋아집니다. CVD 수요도 좋아지고 이제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거죠. ALD 하이엔드 시장이 생기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그 테스 빼고는 다 ALD 시장이 뛰어들었어요. 테스는 ALD를 아직 못하고 DP를 하는 거고 다른 회사들은 다 CVD 했던 회사들이 ALD까지 하면서 원익 IPS, 유진테크, 주성엔지니어링은 CVD와 ALD를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중에 원익 IPS, 유진테크는 삼성 하이닉스를 다 거래하죠. 맞습니다. 근데 주성은 하이닉스만 거래를 하고. 삼성은 거래 못하죠. 한번 옛날에 뭔가 일이 있어서 못하는.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민감해질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이제 이게 근데 사실은 이런 애들은 사실 프리미엄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국산화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ALD 그것 때문에 매출하고 수익 너무 잘 나왔고 분기에 500억 정도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중국산 쪽, 중국 쪽에 납품하는 게 이제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 회사들 모두 중국에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삼성하고 바인딩이 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요, 원익 IPS 가는 ALD가 좀 더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삼성하고 아마 그 크로스 라이선스 같은 것들 맺고 하기 때문에 중국에 안 판다. 중국에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이닉스나 중국 쪽에 이제 팔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약간 차이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전공정 장비라서 마진이 높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몇 대 파는 거잖아요. 몇 대. 그러니까 우연히 몇 대 못 팔면 매출이 우장창 할 수도 있는 게 약점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EUV 수급을 보면 원래는 EUV라는 장비를 삼성만 썼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하이닉스도 쓰고 이제 점점 더 확장되는 그림이라서 마이크론도 이제 EUV 장비를 조달했잖아요.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EUV 장비 조달이 안 되니까 차세대 장비 하이 NA EUV라는 거를 지금 초도 물량을 다 입도 선물해 버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많이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ALD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얘네들이 진짜 잘 풀릴 경우에는 인텔에 납품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머티리얼스 회사 거보다 뭐 반값 뭐 이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또 가성비가 있으니까요. 다 가성비가 좀 있는 제품들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한 번 들어간다고 계속해서 교체해서 쓰는 게 아니고 한 번 자리 잡으면 그냥 게임 끝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설비 증설하고 연관되는데 맞습니다. 설비 증설 상황들은 지금 있는 걸로 아는데 설명해 주세요. 반도체 업체들 말이죠. 이게 결국은 뭐 삼성 하이닉스, 그다음 중국 업체, 그다음에 혹시나 미국 향후의 미국 업체, 뭐 우리가 뻔히 다 아는 그런 큰 기업들에서 다 반도체 제작하는 회사에서 이거를 쓰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쪽에서 기존에 있던 걸 이걸로 뒤엎는 경우보다는 새로 지었을 때 이걸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결국 성비 증설의 계획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P3 삼성의 이제 평택에 정말 뭐 축구장 27개? 네네. 대규모 큰 공장이죠. 예, 그 공장을 지었고 하이닉스도 네네. M16. 네네. 그거는 또 16번째 공장인가? 네네. 그래서 M16이에요. 그게 16번째일 텐데 앞에 지은 공장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는 모르겠고. 네네. 예, 그래서 어쨌든 네. 어쨌든 그 P3이 엄청나게 큰 거를 지금 네네. 계속 건물 껍데기는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네네, 장비를 맞습니다. 넣는 과정인 거죠. 지금은 이제 낸드 플래시 먼저 들어가고 있고요. 네. 네, 이제 낸드 플래시 쪽은 일부 발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램하고 이제 파운드리 쪽이. 그러니까 요즘에 트렌드는 이제 팹 짓는 것도 너무 비싸요. 이제 뭐 평당 이제 단가로 치면요, 웬만한 펜트하우스 평당 단가보다 비싸요. 반도체 팹 그냥 설비 빼고 팹만. 놀랍다. 네. 평당 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나 껍데기만 보고 이거 네네, 몇백만 그렇죠. 원이면 짓는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죠. 아니군요. 아닙니다. 요즘에 워낙 또 반도체 난 제 껍데기 보고 저 네. 공장이네 이러면서 공장 되게 그냥 대충 짓잖아요. 그렇죠. 겨울에 가면 춥고 막 네네. 그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팹 자체도 워낙 이제 기술이 많이 들어간다 보니까 이제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이 이제 별도 이제 자기 계열사한테 시켜서 기술 유출되는 걸 막기도 하고요. 네. 건설비가 많이 드니까 이제는 메가 팹을 다 지어야 돼요. 옛날처럼 작은 공장들 지어가지고는 이게 단가가 안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메가 팹이 지어야 되는데 그게 P3고 이제 하이닉스 쪽은 M16이라는 건데요. 이제 그거를 지으면 이제 설비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뭐 EUV 장비 수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EUV를 지금 쓰는 쪽이 낸드 플래시는 쓰진 않거든요. 네. 그러면 파운드리의 7나노부터 EUV가 쓰이기 시작하고요. 네. 이제 5나노, 4나노에서 더 많이 써야 되죠. 네. 마스킹 수가 늘어나는 거고 지금 디램 같은 경우는 16나노부터 일부 적용이 됐어요. 네. 마스킹 1개만 적용이 됐는데 14나노가 되면 마스킹이 5개로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12나노가 되면 더 이제 마스킹 수가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럼 마스킹 그 EUV가 많아지면 ALD도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ALD는 계속해서 앞으로 네. 증가할 수밖에 미세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맞습니다. 당연히 네. 다 경쟁사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입니까? 네네 맞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하고 있고요. 네, 뭐 이제 저 테이 같은 업체 네, 그리고 일본의 고쿠사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되게 잘합니다. 네. 네, 원래 고쿠사이 같은 경우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인수를 하려고 했다가 네. 이게 이제 독점 이슈가 있다고 해서 이제 그게 승인이 안 났어요. 그래서 결국 인수를 못했고요. 그게 만약에 인수가 됐다 그러면 이제 국내 업체들은 좀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죠. 네. 이제 다행인 거죠. 네. 네. 자 이제 전공정 장비의 주요 회사들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네. 그 소재를 여기서 같이 엮어서 말씀하는 그럴까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ALD 공정을 아까 제가 파운드리하고 디램에 쓴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ALD를 쓰면요. 여기 머티리얼이 들어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ALD 공정을 뭘로 하냐면요. 하이케이라는 소재가 좋아합니다. 네네. 그게 이제 전구체인데요. 이제 그 전구체 수요도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네. 기존에 그 ALD에 쓰이던 그 하이케이 소재는 지르코늄 계열이 네. 많이 쓰였는데 네, 네. 이제 앞으로 더 미세해지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하프늄 계열로 바뀝니다. 네. 네. 하프늄이요, 이게 미사일 탄두 있잖아요. 네. 그 폭발물입니다. 그걸 반도체에 써야 돼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에 뭐 이렇게 폭탄 많이 터지는데 네. 이 탄두 터지는데 이제 하프늄 네. 그러니까 폭발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프늄이 굉장히 그 어떤 유전 특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하프늄을 많이 써야 되고 유전 특성이라는 거는 뭐 전기가 잘 통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전기가 잘 통한다기보다는 이걸 전기하고 자개 또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이제 전기를 안 통하게 하는 거는 이제 절연 효과라 그러고 네. 특정 조건에서 이제 뭐 이렇게 전기가 흐르게 하는 특성을 이제 유전 네네. 네, 디일렉트릭이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어쨌든 그거를 계속 써줘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 이제 트랜지스터 쪽에 그런 쪽으로도 많이 적용이 되고 네. 지금 디램 같은 경우는 카패시터가 이제 폭이 좁아지잖아요. 네. 왜냐하면 게이트 자체가 선폭이 16나노에서 14나노로 선폭이 좁아지면 카패시터 같은 경우는 AR이라고 그러죠. 이게 폭이 좁아지니까 얘를 거의 기둥을 이렇게 더 높게 세워야 돼요. 위로. 네, 왜냐하면 안에 들어가는 최적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지가 네네. 작아지니까 네네. 아파트 올리듯이 네네, 맞습니다. 이 밀도는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네. 이 밀도가 줄어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전자가 너무 수가 줄어들면 이게 인지를 잘 못할 수가 있거든요. 회로에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쑤시개에다가 정말 이제 갈수록 위로
통이 커지는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자꾸 무너지고 네. 그리고 이제 안에 있던 전자가 막 튀어나가서 네. 이제 전자가 여기 가득 차 있거나 비어져 있거나 이렇게 해야 0, 1 이게 똑바로 그렇지. 그게 되는데 누설 전류도 없는 거고 누설 전류가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그 커패시터를 싸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유전막 하나 싸주고 절연막 하나 싸주고 유전막 이런 식으로 싸줘야 되는데 거기에 ALD가 씁니다. 네. 캐패시티 되게 작잖아요. 네네,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1홍스트롬씩 이렇게 얇게. 왜냐하면 두껍게 하면 이거를 그렇지. 네네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걸 싸주는구나. 네네, 맞습니다. 오늘 좋은 거 배웠습니다. 네. 그걸 그러면 어떤 소재, 하이케이 소재로 그걸 해야 네네. 된다는 말씀이시고, 네네, 그렇죠. 하이케이 중에서 그거에 대한 하이케이를 만드는 원료가 네네. 하프늄을, 지르코늄에서 기존에는 하프늄으로. 지르코늄을 많이 썼는데 네. 이제 고난이도로 갈수록 하프늄을 많이 써야 되고 네. 요 소재를 잘하는 회사가 이제 일본의 아데카라는 회사가 네. 있습니다. 네. 일본의 아데카라는 회사가 있고 이제 요거를 좀 국산화하려고 하는 이제 국내 회사들이 네. 뭐 DNF라는 회사도 있고 네. 네, 뭐 메카로라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이런 회사들도 있는데 DNF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쪽 밸류 체인에 있고요.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하고 메카로 뭐 그 SK 옛날에 그 머티리얼즈죠. 네네. 거기 SK 트리캠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네, 이제 네. SK 트리캠이라는 회사도 이제 이쪽을 하고 있는데 그쪽은 하이닉스 쪽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 소재 관련해서는 그냥 유명한 거는 사실은 그냥 저거 만드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케미컬 액을 만들어서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뭐 솔브레인이나 이런 네네, 회사들 맞습니다. 거고. 얘들은 가루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증착 가루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증착을 통해서 이제 입히는 거고, 네, 이제 뭐 솔브레인이나 뭐 동진 세미캠이나 네네. 뭐 한솔 케미컬 이런 회사들은 이제 뭐 액상이나 아니면 기체, 가스. 그건 보통 세정이나 이럴 때 쓰는. 네네, 맞습니다. 세정과 식각이나 뭐 세정 이런 쪽 많이 씁니다. 예, 종류가 정말 많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보통 뭐 기체도 있고 뭐 액체도 있고 뭐 네. 고체도 있는데요. 고체는 이제 뭐 이런 전구체 뭐 이런 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액체는 솔브레인 하는 뭐 이제 인산계 에천트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동지 세미캠이 하는 PR도 약간 이게 액상이거든요. 네네. 포토레지스트도 이제 액상이라고 보면 되고, 한솔 케미칼이 하는 과산화수소. 네. 이거는 이제 세정에 많이 씁니다. 이제 과산화수소, 그리고 미세 공정이 높아질수록 고순도로 만들어야 되니까 부가가치도 높고 난이도 높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반도체에 또 가스를 많이 써야 됩니다. 가스 많이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원익 머티리얼즈라는 이제 뭐 네온 가스라든지 제온 가스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죠. 네. 아모니아 이런 것들도 많이 쓰고요. 네. 사실은 그 챔버 안에 사람이 갇히면 죽을 거예요. 그렇죠. 약간만 냄새 맡아도 죽습니다. 약간만 냄새 네, 맡아도 약간만 맡아도 죽습니다. 굉장히 극독물이에요. 이게 반도체에다가 극독을 쓰면 이게 성능이 더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반도체 라인들을 이제 해외로 이렇게 미국에서 밖으로 빼내올 수 있었던 게 이게 막 그 노출이 되고 이러면 굉장히 혐오 시설이죠. 옛날에는 사람이 손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막 이상한 산업재해도 생기고 그랬던 거잖아요. 네. 저 예전에 그 케미칼 회사 연구소장님하고 이렇게 이제 저녁 먹으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옛날에는 잘 몰라가지고 그 고무장갑 끼고 막 이렇게 불산에 담그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 고무장갑이 이렇게 찢어져 있었던 거죠. 엄지 손가락이 담궜는데 괜찮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 너무 아파서 병원 갔다 그러더라고요. 뼈가 다 녹아버렸대요. 뼈가? 네, 안에 있는 뼈가. 네. 칼슘을 녹여버린대요. 불산이. 끔찍해요. 네, 끔찍합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은 이제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이제 처음에는 우리나라도 막 너무 이게 기초 기술이 없는 데다가 이거를 이제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고, 지금은 이제 안전 이런 거 엄청 잘 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막 뭐 그 하이닉스에서 자랑하는 게 우리의 그 폐수, 폐수에서 물고기가 자란다, 뭐 이런 거 선전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안전 처리 기술들이 좋아진 거예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 이제 스크러버라는 장비가 뜨고 있죠. 네. 이제 스크러버라는 거는 이제 그 반도체 라인에 쓰는 유해한 가스, 아까 반도체 가스들 있잖아요. 사람 맡으면 죽는 거, 그걸 그냥 배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점 더 잘 배출하기 위해서, 잘 정화하기 위해서 스크러버라는 장비를 씁니다. 그게 이제 유니셈이나 뭐 GST나 뭐 이런 회사들이 하는 거죠. 참고로 이제 요즘에 그 스크러버 같은 경우는 ESG 트렌드하고도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TSMC하고 SK 하이닉스가 자기들 ESG 보고서를 냅니다. 거기에 스크러버를 다 이제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스크러버 쪽을 더 비싼 스크러버를 많이 써야지 더 성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유니셈이나 GST는 앞으로도 전망이 밝다. 네, 전망이 밝습니다. 이건 뭐 다른 나라도 당연히 할 거고. 네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하는 거는 이제 남들이 하는 걸 이제 따라가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무조건 외국의 경쟁사는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거의 모든 게. 그렇죠. 네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공정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는데. 네네. 시각을 해야 되는데. 전공정 중에서 이제 증착만 한 거예요. 증착이 끝났고 이제 시각하고 이제 세정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원래 시각이라는 거는 뭘 깎는 거잖아요. 원래 깎는 건데요. 이제 반도체 초창기에는 습식으로 썼어요. 이제 케미칼 가지고 시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1마이크로미터 이하 이제 수준까지 가니까 이제 나노의 세계에 들어들으면서 습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습식 시각은 대부분 PCB에 많이 씁니다. PCB에 많이 쓰고 지금 반도체는 대부분 건식 시각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건식 시각을 쓰려면 플라즈마를 써야 됩니다. 이제 이래 진공 체인버 안에다가 이제 반도체 웨이퍼를 넣고 이제 그 특정 부분만 이렇게 깎는 거죠. 이제 플라즈마 가지고 굉장히 짧고 강하게 때려야 되는 건데 플라즈마라는 게 뭐냐면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우리 물질은 액체, 고체, 기체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4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게 플라즈마 상태고요. 우리 태양이 이글이글 거리잖아요. 그게 플라즈마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양전하고 음전하가 막 불안정하게 막 옮겨 다니는 상태예요. 우주의 거의 99%는 플라즈마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 지구상에서는 플라즈마를 잘 볼 일이 없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의도적으로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처리를 하는 게 이제 요즘의 반도체 건식 시각인데요. 야, 그러니까 장풍 같은 거 날아가는 거네. 네, 맞습니다. 장풍 같은 거네. 눈에는 그렇죠. 보이지 않는데 뭐가 뭐가 오긴 왔어. 그렇죠, 나 한 대 맞았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건 아니야.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 시각을 통해서 이제 회로를 필요한 부분 남기고 필요 없는 부분은 이제 그 제거하는 게 시각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안에 웨이퍼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퍼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 있는 소모품들도 빨리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플라즈마를 같이 두들겨 맞을 거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파츠류들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렇죠. 뭐 TCK라는 업체도 TCK 있고 제일 유명한 회사죠. 그렇죠. 뭐 하나 머티리얼즈도 있고 원익 QNC도 있고 뭐 이런 회사들 월덱스 뭐 월덱스 요 정도 한 4개 정도 회사만 이제 좀 말씀드리면 이런 회사들이 여기 한 맺힌 종목 하나 있다 저는. 2개 있다 2개. 아니 3개 있다 3개. 이 중에 한 맺힌 게 3개가 있어요. 제가 어마무시하게 성장했어요. 그렇죠. 실적은 멀쩡하게 나오는데 주가만 빠졌죠. 아니 나는 무작위에 한이 맺혀 있어요. 하나는 자기를 했는데 2개는 자기를 했지. 아주 이 회사들은 근데 이상하게 쌌어요. 네네, 맞아요. 다른 애들보다 퍼가 월텍스 같은 경우는 퍼가 한때 5인가 6배. 네네, 맞습니다. 굉장히 쌌죠. 굉장히 쌌는데 이제 제 자리를 갖고 TCK는 또 항상 비쌌고. 맞습니다. 네. 그게 약간 키 맞추기들 하더라고요. 이제 다시 그 본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시각 공정에서 쓰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상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갈아줘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플라즈마 자체가 강도가 요즘보다 약하니까 뭐 한 3개월이나 6개월 만에 갈아줘야 된다 그러면 요즘에는 미세 공정이 되니까 플라즈마 강도를 굉장히 세게 높여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갈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요. 이제 이런 반도체 전공정 소모품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회사들이 소모품이죠. 소모품. 뭐 예를 들어 TCK는 그 링이야 링. 그 웨이퍼를 잡아주는 거. 맞습니다. 쉽게 좀 고무팔.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같이 플라즈마 맞아서 같이 맞는 거죠. 나 상하고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반도체 챔버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뭐 좀 어떻게 보면 요즘에 주목받는 거는 링, 방금 말씀하신 링이고요. 이제 링은 이제 반도체 웨이퍼를 테두리 쪽에 그냥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냥 웨이퍼를 딱 이제 잡아주는 건데 그냥 그 웨이퍼가 P자라 그러면 이제 P자 이렇게 안 흔들리게 딱 잡아주는 요게 포커스 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포커스 링은 또 이제 그 플라즈마를 또 이 웨이퍼 쪽에 집중해서 이제 받아줄 수 있게 이걸 또 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웨이퍼를 밑에 놓는 밑에 이제 정전 척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웨이퍼를 놓는 밑에 그 척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라즈마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플라즈마를 만들려면 가스들을 그 진공 체인반에 여러 개의 가스들을 혼합시킵니다. 그 혼합시키는데 그 가스들이 일렉트로드라는 판을 통과하게 되면 플라즈마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일렉트로드를 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 일렉트로드를 잡아주는 가이드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하고요. 뭐 일렉트로드를 하는 회사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 머티리얼즈. 하나 머티리얼즈. 하나 머티리얼즈, 뭐 이제 월덱스 뭐 이런 회사들이 일렉트로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이드링도 합니다. 네. 가이드링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링은 또 소재가 실리콘 소재도 있고요. 네.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소재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실리콘 카바이드 쪽에서 거의 독점하던 회사가 TCK. TCK 일본계 회사죠. 네, 맞습니다. 대주가 TDK인가? 도카이 카본입니다. 도카이 카본 네, 맞아, 도카이 카본. 도카이 카본 그래도 코리아라고- 네네. 도카이 카본 코리아에다 TCK야. TCK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맞아. 그래서 원래는 실리콘 소재를 썼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빨리 상하니까 얘를 자주 갈아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이걸 갈아주려면 라인을 세워야 되죠. 네, 그렇죠. 어떤 장치 산업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라인 세운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비용이에요. 그럼요. 그 네. 한 달 동안 계속 돌아가지고 네. 쭈루룩 나오는 건데 잠깐 세우면 그걸 연속으로 못하면 사실 맞습니다. 그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걸 못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반도체 라인이라는 게 전기 딱 껐다가 갈고 딱 켜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네. 조건 다시 잡아야 됩니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한 오래 쓸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SiC인데요. 이제 기존에 실리콘 소재를 쓰다가 이제 SiC 쪽으로 이제 많이 머티리얼을 바꾼 거죠. 그게 더 강한가 보구나. 네, 한 50% 정도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뭐 실리콘 링이 만약에 뭐 한 달 쓸 수 있다 그러면 뭐 SiC는 뭐 45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대신에 가격은 2.5배가 비쌉니다. 네, 그래도 많이 쓰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네. 소모품인데 네네. 비싸도 공정 효율을 높여주면 뭐 아낄 게 아닌 거지. 맞습니다. 걔네들 입장에서. 네네. 네. 그래서 이제 TCK가 그 항상 비쌌던 게 네네. 얘가 이쪽 시장을 독점을 한 거예요. 독점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도카이 카본이 SiC 파우더를 주면 이걸 가지고 SiC 링을 만드는 게 TCK에 있다 보니까 이제 독점을 했는데 이게 독점 구조가 작년 말에 깨졌죠. 하나 머티리얼스가 드디어 이 링을 네. 만들어서 독점 구조가 깨져가지고 그때 TCK 한번 왕창 빠지고 네네. 하나 머티리얼 오르고 그랬는데 거의 시총이 거의 근접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네. TCK는 매출이 하나도 안 줄었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올랐어. 그렇죠. 네. 왜냐면 SiC 자체가 네. 앞으로 계속 그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머티리얼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독점 구조는 깨졌지만 아직까지 선점 위치 입지는 여전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 머티리얼즈하고 이제 KNJ라는 작은 회사 있습니다. 네. 거기서도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한 거죠. 네네. 네, KNJ하고 뭐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회사들이 SiC 쪽을 들어오면서 TCK가 많이 밀렸고 네. 그런데 지금 SiC 같은 경우는 낸드 플래시 쪽만 씁니다. 예. 야,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디램이나 뭐 파운드리 쪽은 파티클 이슈가 좀 있어요. 이제 네. 그 SiC 쪽에서 뭔가 파티클들이 잘 나오나 봐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기존에 이제 파운드리나 디램 쪽은 아직까지 SI 링이나 쿼츠 링을 씁니다. 네. 반도체 파츠 전체 시장을 한번 놓고 보면요. 네. 파츠 전체 시장이 한 6조 정도 됩니다. 전 세계 네, 네. 연간으로 네. 6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4조가 쿼츠입니다. 음. 쿼츠라는 건 이제 석영 네. 유리거든요. 그리고 뭐 한 5천억 정도가 뭐 이제 그 실리콘 소재, 그리고 뭐 한 3, 4천억 정도가 SiC 소재, 네. 나머지가 뭐 알루미나 같은 뭐 이런 파인 세라믹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요. 쿼츠가 제일 큰데 그래서 원익 QNC가 쿼츠 앤 세라믹. 네네. 네. 원익코치였죠 옛날에.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뭐 쿼츠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쿼츠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써요. 네. 뭐 이제 뭐 웨이퍼를 옮기거나 뭐 이제 뭐 이런 비커 같은 것도 만들 때도 쿼츠 외워가지고 만들고요. 왜냐면 이제 실리콘하고 물성적으로 제일 비슷해서 네. 이게 반도체라는 건 굉장히 민감해요. 회로가 네. 이제 케미컬도 많이 쓰고 막 하다 보니까 그 이게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온이나 이런 것들이 묻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쿼츠도 한 쓰다 보면 갈아줘야 돼요. 계속 네, 네. 이게 케미컬에 노출되다 보니까 네. 그 시각의 공정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파츠 쪽에 이제 네. 그 교체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익 QNC가 재작년이었죠. 재작년에 큰 회사를 인수를 했죠. 그 어디야? KCC하고. 그래서 결국 그 네네. 쪽에서 가졌죠. 아, 그 모멘티브. 모멘티브. 네네. 세계 최고로 큰 맞습니다. 예. 모멘티브라는 회사는 이제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머티리얼 하는 회사인데 네. 거기에 쿼츠 쪽 사업부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MOMQ라는 회사가 이제 네. 미국 자회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쿼츠 원재료를 내재화를 한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전에는 사실은 이제 일본의 토소 같은 회사들한테 수입했는데 맞아. 걔들이 경쟁사예요. 그 경쟁사에다가 머티리얼을 사오니까 약간 좀 이게 영속 가능성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이거를 인수를 했는데 네. 계속 적자를 봤어요. 이게 그래, 맞아. 네. 계속 적자를 봤어. 네네. 그래서 사실 원익 QNC 주가가 되게 네. 낮았던 건데 네. 최근에 이게 턴어라운드를 엄청 세게 했습니다. MOMQ가. 그래서 네. 지금 숫자가 잘 나오는 게 네. 사실 그 원재료 가격 인상 때문에 좀 네. 수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얘도 많이 주가가 올랐죠. 네네, 그 맞습니다. 2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아,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네네. 지금. 네. 한번 정리가 싹 되네요. 아, 네. 너무 감사한 시간이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 파츠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비포 마켓이 있고 애프터 마켓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비포 마켓은 이 장비 업체다가 파는 회사들이고요. 쉽게 하면 네. EV 그러니까 예를 들어 EV 만드는 회사들도 그걸 사가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원익 랩 리서치 같은 시각 업체들이 원익 QNC가 그런 회사한테 직접 네네 납품을 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게 이제 비포 마켓이고 비포 마켓이 단가가 훨씬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애프터 마켓은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게 우리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 팔잖아요. 그 정품 카트리지는 비포 마켓. 네네. 그리고 이제 애프터 마켓은 이제 교체용 카트리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타이어 시장하고는 비슷한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네. 자동차 회사가 끼워주는 타이어, 그다음에 그렇죠. 타다 보면 우리가 바꿀 때 우리가 알아서 바꾸는 타이어.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TCK하고 하나 머티리얼즈는 비포 마켓이니까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네. 월덱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저평가받았던 게 애프터 마켓 업체예요. 그러다 뭐 KNJ 같은 업체도 애프터 마켓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인텔 이런 데다가 직접 납품하는 거죠. 네. 이제 대신에 단가가 조금 싸긴 한데 요즘에는 또 뭐 그렇게 아주 또 이제 갭이 조금씩 축소되는 분위기 같습니다. 네. 예. 월덱스가 원래 해외 업체하고 거래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해외 거래처니, 그러니까 이 회사는 왜 멀티플 리레이팅이 가능했냐면요. 네. 이 애프터 마켓이니까 뭐 마진율이 낮잖아라고 했었는데 고객사를 계속 펼치는 거죠. 네네. 지금 거래하는 회사만 해도 뭐 TSMC, UMC, 인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웬만한 업체들 다 거래한다고 보시면 그때는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 회사 접근했을 때는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얘기가 없었었는데. 네네 그렇죠. 네. 지금은 그새 많이 바뀌었고. 다 납품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래서 매일 업데이트를 해야 돼. 게을러 가지고. 네. 그래도 비포마켓 업체들은 오히려 좀 약간 바인딩 되는 게 있는 거죠.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70% 매출이 텔 쪽에서 나옵니다. 네. 뭐 요즘에는 뭐 램 리서치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거래를 하긴 하는데 아직 뭐 한 자리 수준이고 그런 이제 오히려 뭐 애프터 마켓도 거래처만 많아지면 나쁘지 않다라는 인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네. 장비 회사를 하나 빼먹었는데요. 네. 건식 식각 쪽에서 그래도 뭐 국내에서 국산화를 한 회사가 한 개 있습니다. 네. 상장사는 APTC라는 회사고요. APTC. 네. APTC라는 회사가 있고 개고생했던 회사죠. 그리고 세메스라는 회사도 이제 삼성 계열 세메스는 뭐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네네. 세메스가 최고잖아요. 네, 맞습니다. 항상 세메스가 최고인데 그렇죠. 이건 뭐 거의 삼성전자 자회사 네네 맞습니다. 자회사 삼성 계열 이제 장비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기술 수준도 상당히 네네. 높은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APTC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쪽만 납품을 합니다. 네. 사실 마진율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PR을 많이 못 받는 게 하이닉스만 하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식각도 이게 머티리얼에 따라서 좀 달라요. 이게 폴리실리콘 쪽이 있고 메탈이 있고 옥사이드가 있는데 이 회사는 폴리실리콘 쪽만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메탈이나 옥사이드 쪽 진출하거나 아니면 네. 뭐 고객사를 뭐 중국 쪽이나 인텔이나 이런 쪽으로 납품 뭐 넓힌다 그러면 멀티플 리레이팅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 하시는 말씀 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건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거라고 얘기하시더군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식각하고 세정. 네, 식각하고 세정, 그다음에 파츠에 네네.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네네. 자, 이제는 전공정이 끝났습니다. 네네. 네, 한국의 전공정 업체들 옛날에는 정말 없었는데 정말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름이 다 영어라서 네네. 참 외우기 힘들어. 정말 끝도 없어요. 네, 반도체는 진짜 어려워. 정말 어려워. 근데 네. 이게 지금 우리 아시겠지만 저희 증시각도 TV에서 반도체 공부를 탑다운으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시장에 대한 분석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바텀업을 지금 우리 이 대표님이 해주시는 거고 실제로는 이게 중요합니다. 투자에 있어서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이걸 하려고 그 탑을 하는 거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식각과 세정 관련된 기업들을 네네.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후공정으로 넘어가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반도체 관련된 후공정 기업들은 경쟁력이 있죠. 네네 맞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네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한미반도체 이런 네네, 회사들이고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익과 매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네네, 맞습니다. 네. 후공정 업체 이제 한번 네네.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후공정은 예전에는 사실 그냥 별로 안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했고 부가가치도 낮다고 생각했고요. 부가가치 되게 낮고 그냥 이제 이 웨이퍼에서 이렇게 잘라서 네. 이렇게 EDS라고 그러죠. 이제 전기 테스트, 웨이퍼 테스트를 하고 네네. 양품 불량품 나오고 나면 이제 이거를 칩을 바둑판 모양을 다 잘라서 이제 한 개 나오는 칩을 가지고 패키징을 하죠. 네네. 껍데기 싸주는 네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PCB 기판에다가 네. 이 웨이퍼 뽑을 수 있도록. 칩을 올리고 와이어 본딩하고 네네. 뭐 이제 위에 EMC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 같은 거 해서 이제 위에
레이저로 삼성 뭐 이런 식으로 새기고 이렇게 해서 출하를 한 거죠. 그리고 테스트하는. 그래서 이제 오사시라고 하기도 하죠.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이제 그거만 전담으로 하는 후공정 업체들이 많고 대만의 뭐 ASE나 미국의 암코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인 회사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후공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전공정이 잘 안 돼요. 미세 공정의 진보가 더 이상 무어의 법칙이 깨졌어. 그렇죠. 우리 정인선 작가님이 나와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죠? 지금 4나노, 3나노 잘 안 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미세 공정 하나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이제 회사가 그 전환했는데 못하면 정말 있는 현금 다 태우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엄청 높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다른 회사들은 함부로 할 수도 없어. 했다가 그냥 작은 나라들은 나라가 망할 만큼의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 대항전 성격이죠. 전공정은. 그래서 지금 TSMC하고 삼성전자 정도만 이제 10나노 그죠 미만은 이제 다 이 두 개 회사밖에 안 남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공정이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칩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후공정 쪽에 아무래도 이게 가성비가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 최근에 요즘 어드밴스드 패키지라는 말이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기판 하나에다가 이제 이종 칩들을 하나로 놓고 이제 같이 패키징을 해버리는 뭐 시스템인 패키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밑에 이제 실리콘 인터포즈를 써서 칩끼리 이제 멀티 타일 구조를 해서 칩렛이라 그러죠. 이제 예전에는 그 한 개 다이에다가 이제 그 칩 하나, 칩 하나에다가 여러 개 코어를 같이, 칩 하나에서 다 구성을 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라 그럴까 맨션 아파트처럼 모든 것을 칩 하나에 다 넣어가지고 거기서 모든 게 생활하도록 했는데, 이제 그걸 못 하니까 쪼개서 붙이기 시작한 맞습니다. 거죠.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이 코어 하나하나가 그냥 히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이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얘를 붙여놓으니까 서로 발열 때문에 이게 SOC, 그러니까 시스템 원칩으로는 이게 발열이 너무 심해지니까 칩을 이제 쪼개서 이제 그냥 실리콘 인터포즈를 연결하는 이제 칩렛이라는 기술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이건 비용적인 측면도 있어요. 이게 우리 그 고성능 코어도 있고 저성능 코어도 있잖아요. 원래 X86 계열은 빅리틀이라는 구조를 안 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그 AMD에서 저기 AMD하고 인텔도 이제는 그 엘더 레이크부터는 빅리틀 구조를 썼잖아요. 짐 켈러가 이제 거기 설계에 관여하면서 인텔도 이제 빅리틀을 쓰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빅리틀이라는 게 예전에는 무조건 고성능 코어만 인텔을 박아서 팔았는데 이제는 고성능 코어는 이제 아주 그 어려운 연산을 할 때는 고성능 코어한테 시키고 그리고 이제 별로 안 어려운 연산은 저성능 코어한테 시키면 전력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시프팅 해주는 게 빅리틀이라는 구조인데 원래 이거는 암 코어 계열 업체들만 주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X86 그 칩 업체들도 빅리틀이라는 그 컴퓨팅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고성능 코어는 뭐 5나노에서 만들어서 칩 타일을 만들고 저성능 코어는 그냥 14나노에서 해서 심지어 이제 칩을 따로 주문하기도 합니다. 뭐 고성능 코어용 칩은 TSMC한테 맡기고 저성능 코어는 뭐 UMC한테 맡겨서 그거를 한 개 패키징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거를 올려놓는 팥대기가 중요해진 거죠. 맞습니다. 옛날에는 쉽게 얘기하면 반도체 칩이 중요하니까 그 밑에는 뭘 어떻게 써도 그냥 비슷한 하나 붙이면 됐었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이종 간의 여러 가지 칩을 같이 한 판에다 붙이려고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칩들 간의 인터커넥트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지면서 지금 갑자기 뜬 게 플립칩 BGA 기판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립칩 BGA가 갑자기 쇼티지가 난 게 아무도 플립칩 BGA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맞습니다. 갑자기 난리가 난 상황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원래 그 플립칩 BGA라는 거는 원래 그 CPU나 GPU 쪽에 주로 많이 썼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2014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TSMC가 모바일 AP에다가 팬아웃 WLP라는 기술을 썼잖아요. 그게 PCB가 없습니다. 그 RDL을 그 재배 선층을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와 이제는 PCB 없는 패키징 시대가 오겠네라고 해서 플립칩 BGA 업체들이 벌벌벌 떨었죠. 그래서 투자를 거의 안 했을 겁니다. 한 5년 정도 투자를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그 AI 같은 것들이 구현되다 보니까 발열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칩 하나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쪼개다 보니까 갑자기 플립칩 BGA 수요가 확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인텔 그 애플 같은 경우도 M1이나 M2 같은 데다가 이제 그런 구조를 플립칩 BGA를 안 쓰다가 애들이 갑자기 뭐 맥북용 뭐 PC용 그 M1 칩에다가 이거 플립칩 BGA를 갑자기 막 쓰니까 수요를 확 당겨가 버린 거죠. 그런데 공급은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쇼티지가 난 거죠. 그래서 칩 회사들이 기판 업체들한테 돈을 주고 실제로 아니면 그 실제로 현금을 꼽아줬는지 아니면 계약으로 그렇게 했는지 그거는 정확하지 않으나 실제로 선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공식적으로 인텔 같은 경우는 이비덴이나 싱코 같은 데다가 뭐 1, 2주씩 꽂아주고 선 투자하라고 이제 돈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도 공식적으로 있고요. 이번에 삼성 전기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네, 삼성 전기도 선투자 지급금을 받은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 1조 3천억에 추가로 3천억을 지금 또 네네, 해요. 맞습니다. 어마무시한 규모고 그렇죠. 대덕전자 처음에 800억으로 시작했다가 그렇죠. 3천억인가 추가 또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플래치 BGA가. 그렇죠. 주가는 떨어져. 놀라운 일이에요. 게다가 공급 과잉이 온대. 신기하다. 그게 공급 과잉이 예전 같으면 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이 물류나 이런 것들을 막아버리다 보니까 리드 타임이 너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플립칩 BGA를 하려면 일단은 그 ABF라는 아지노모토 빌더 필름이라는 게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또 그 아지노모토라는 조미료 회사가 독점해요. 그 회사가 또 캐파를 또 이렇게 적게 대응해줘야 되는데 그 캐파 증설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플립칩 BGA 생산하는 장비들이 대부분 일본 회사들이에요. 근데 그 회사들이 자기들이 또 장비 만들 부품이 없어서 리드 타임이 원래는 한 1년이었는데 1년 6개월로 딜레이 되고 있고요. 신규로 들어온 애들은 거의 2년까지 못 받아요. 그러면 실제로 증설 효과가 나오는 게 한 뭐 1년, 2년 뒤에 이제 증설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급 과잉이 지금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 나중에 얘네들이 지금 투자한 것들이 뭐 이비덴, 신코, 그다음에 삼성전기 이런 회사들이 엄청난 투자를 조단위 투자하면 엄청난 투자인데.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공급 과잉 안 올까요? 그거는 미스매치가 한번 발생하면 한번 두들겨 맞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정확한 타이밍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건데 어쨌든 수요가 늘어나는 폭도 그거 못지않게 지금 뭐 우리 그 DDR5용 칩셋 같은 경우도 뭐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드 같은 경우도 칩넷 구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AMD가 만드는 그 에픽 제노아 같은 경우도 칩넷 구조에다가 무조건 판때기 많이 쓰는 구조들이거든요. 요즘에 나오는 칩들은 무조건 판때기 많이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앞서 우리가 전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다른 거에서도 계속 했지만 뭐 간단하게 말씀해서 공정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니 진도가 안 나간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돈은 많이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대 효용이 안 나오니까 너무 비싸지니까 그거는 작게 쓰고 쪼개서 다른 거는 좀 싼 걸로 만들어서 쓰고 그래 그냥 그걸 갖다 붙이자. 이 인터커넥트 기술도 굉장히 발전한 거예요. 맞아요. 최근에.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 맞아 하이라이트가 M1 울트라 칩. 그러니까 맥스 두 개를 이어붙인 게 울트라죠. 울트라가 그게 그 극단적으로 갔던 게 그 인터커넥 기술이 극단으로 갔던 게 그거였고. 그렇죠. 그게 실리콘 브릿지 기술이 이게 기존의 실리콘 그 인터포저는 밑으로 깐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건물로 치면 쇼핑몰 우리 그 여의도 IFC 같이 지하는 다 이렇게 연결돼 있고 위에 건물만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칩끼리 이렇게 건물이 올라와 있는데 지하가 붙어 있는 거죠. 지하 주차장이. 그 지하 주차장이 실리콘 인터포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그럼 이제 전자가 사람이라고 치면 이렇게 다 연결이 통신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수평으로 붙였어요. 그러니까 칩 두 개가 있으면 여기에 길쭉한 실리콘 브릿지를 넣어가지고 수평으로 연결한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존의 업체들은 다 밑으로 왔다가 가게 돼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그럼 칩이 두 개인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근데 애플은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트윈타워 다리 중간에 있는 거를 생각하시면 건물을 두 개 따로따로 짓고 중간에 복도를 쫙 다 이은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건물 두 개를 하나처럼 쓰고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괜찮은 기술인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게 보통은 이제 칩 두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성능이 확 떨어져요. 그리고 만약에 100이란 성능을 붙이면 140만 내도 되게 대단한 거거든요. 애플은 100 붙여서 180을 냈어요. 20% 로스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 거기에도 플립칩 BGA가 되게 역할을 밑에는 무조건 제일 하단에는 무조건
플립칩 BGA라는 판따기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크니까 또 칩도 맞습니다. 걔네들은. 그렇죠. 네네. 면적이 엄청 크죠. 엄청 크더라고요. 이번에 M2 같은 경우는 M1보다 25%가 커져요. 네. 실리콘 다이 자체가. 네네네. 왜냐면 미세 공정이 안 되니까요. 그럼 뭐 이제 방향성은 애플이 그렇게 가면 남들을 다 쫓아온다. 그렇죠. 인텔도 지금 뭐 이번에 그 사파이어 래피드 같은 경우 칩넷에다가 EMIB라는 또 그 구조를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밑에 실리콘 인터포저를 가지고 다 하면 너무 비싸니까 비싸지. 아주 짧게 실리콘 브릿지를 쓰는 겁니다. 네네네. 네, 그게 이제 가격을 낮추려고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플립칩 BGA가 네. 그냥 표준이 되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1조 막 이렇게 투자를 해도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죠. 과연 추가 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애널리스트가 이제 플립칩 BGA가 이제 과잉이 온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곧 있어서 삼성이 3천억 투자 또 발표했어요. 네, 그렇죠. 뭘 모르고 있구나. 그렇죠. 업체들이 그 특히나 PCB 업체들은 정말 이게 정말 짠돌이들이거든요. 투자를 잘못하면 가난한 업종이죠. 가난한 업종. 그렇죠. 네, 그런 애들이 네. 막 이렇게 지르고 이런 애들이 아니에요. 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뭔가 어떤 보장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지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렇죠. 그렇죠. 아니 뭐 팔 데 없이 만들 친구들은 아니니까. 그렇죠. 절대 그런 왜냐면 공급 과잉 때문에 너무 고생했던 업체들이기 때문에 맞아. 네. 항상 그랬으니까. 네네. 전기 부품 만드는 업체들 다 그렇습니다. 네네. 공급 과잉 걸리면 다 죽고. 막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네. 이거 1조 단 투자 잘못하면 망하죠. 회사 잘못. 맞습니다. 또 선수금 주니까 하는 거죠. 네네. 뭐, 네. 자, 근데 요것들을 네네.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칩넷 구조라든가 네네. 시스템 인칩 뭐 이런 네. 구조가 오다 보니까 이 후공정이 월대 중요해진 거예요. 네네, 지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엄밀히 이야기하면요, 이 어드밴스드 패키지를 제일 잘하는 회사는 TSMC입니다. 네. TSMC가 사실 제일 잘하고요. 삼성은 잘 못합니다. 네. 사실 삼성은 잘 못하고요. 그리고 뭐 X큐브, I큐브, H큐브라는 컨셉은 내놨지만 그걸 가지고 아직 뭐 대규모 생산하고 이런 경험들은 많지 않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국내 사실은 후공정 산업 생태계 자체도 굉장히 취약하고 그리고 이제 국내 OSAT 업체들은 대부분 메모리 쪽만 주로 해왔기 때문에 기술 수준도 뭐 이렇게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TSMC가 워낙 잘 되니까 밑에 이제 그 낙수 효과가 크니까 뭐 ASE나 뭐 스필이나 뭐 이런 업체들이 많이 생긴 거고요. 네네. 그런 회사들은 충분히 뭐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TSMC의 네네. 강해 VCA들이 같이 강해진 거 아닙니까? 네네, TSMC 가. 맞습니다. 네. 밸류체인 이 그렇죠. 네. 협회들이 그래서 네네. 그게 이제 삼성이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과제인 거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야 가야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국내 어드밴스드 패키지 업체 중에 저는 주목하는 회사를 2개 정도 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한미 반도체하고 이오테크닉스라는 이오테크닉스 잘하고 있는 회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인터커넥트 기술들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필요한데 한미 반도체는 이제 이 인터커넥트를 할 때 이제 본딩 붙여주는 이제, 거? 네, 뭐 본딩 쪽하고 그리고 이제 뭐 잘라주는 자르고, 거? 네, 어. 자르고 뭐 이제 검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회사고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원래 마킹해주는 회사였죠. 그렇죠. 원래는 그 EMC 위에다가 글씨 글씨 써주는 회사였어요. 글씨 써주던 회사였는데 나는 네. 그게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네. 한 맺힌 종목이죠. 한 맺힌 종목. 이거 열몇 배 올라가는 걸 눈뜨고 네. 봤으니.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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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제 원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아주 수준 낮은 레이저 하던 회사였는데 네. 그래도 돈을 많이 벌어서 계속 첨단 기술을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웨이퍼를 이제 이렇게 이제 자르는 레이저로. 네네 레이저 레이저로 구멍 네. 내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기술 가지고는 웨이퍼를 풀컷을 할 수는 없어요. 네. 예, 사실 레이저 자체도 이게 그 반도체 웨이퍼에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메탈 공정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메모리는 사실 메탈 공정이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메탈이 많기 때문에 이게 메탈은 대부분 구리를 쓰거든요. 네. 구리를 쓰는데 이제 우리 마이크로 소어라고 그러죠. 이걸 가지고 다이아몬드 컷 가지고 쫙 자르면요. 네. 요게 구리가 밀립니다. 이게 회로가 쫙 잘려야 되는데 쫙 밀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불량이 나요. 쇼트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구리 부분만 이렇게 레이저로 싹 잘라주는 거죠. 네. 그게 그루빙이라는 장비거든요. 네. 그 그루빙 장비를 이제 그 원래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가 네. 독점을 했는데 이게 특허가 작년에 만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이호가 할 수 있게 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스텔스 다이싱이라는 게 좀 네. 필요한데요. 이게 이제 반도체 웨이퍼가 한 50 마이크로미터 수준이거든요. 네. 그럼 거의 A4 용지보다 얇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칼을 싹 갖다 대기만 해도 이게 우리 비스켓처럼 쫙
깨져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르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웨이퍼 안에다가 레이저를 내상을 입힙니다. 구멍 구멍 뚫듯이.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안 보여요. 우리 그 무술고수가 딱 이렇게 하면 내상 입잖아요. 그래서 웨이퍼 이렇게 선에다가 내상을 쫙 입히고 이거를 밑에 테이프를 붙여가지고요 냉동실에 넣어요. 그리고 꺼내서 테이프 끝을 살짝 당기면요 이게 예쁘게 쫙 잘립니다. 네, 그게 스텔스 다이싱이라는 장비인데 그걸 레이저 가지고 처리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지 쪽에서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프립집 BGA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 1조를 투자한다 그러면 그 중에 한 20%에서 25% 정도가 미세 드릴 쪽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 한 2천억에서 2,500억은 미세 드릴 사는데 써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구멍 뚫어야 되는구나. 네네. 이게 비아라는 거를 층끼리 이제 PCB라는 건 우리가 보기엔 그냥 한 장짜리 보이지만 이게 여러 층을 같이 적층한 거고 그 사이 층층마다 구리 회로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층마다 다른 구리 회로에다 이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뭐 레이저 가지고 구멍 뚫어서 여기에 구리를 채워야 돼요. 그게 비아홀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구멍이 더 얇아져야 되는 거죠. 기존에 만약에 뭐 한 50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그 어떤 지름이면 됐는데 이제는 이게 선폭 자체가 워낙 타이트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25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50 마이크로미터짜리 뚫을 때는 이산화탄소 레이저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레이저는 소스가 달라지면 이게 성능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UV 레이저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제 이산화탄소 쪽은 일본 회사들이 너무 잘해요. 레이저 드릴. 그런데 이제는 그 25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어떤 이런 미세 드릴을 하려면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UV 쪽으로는 잘하니까 기회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뭐 삼성 로고 찍어주는 회사였는데 그 계속 참 운영을 잘한 거네요. 그렇죠. 계속 재투자를 해서 이제는 UV 레이저를 만드는 회사, 구멍을 뚫어주는 레이저 드릴을 그렇죠. 만들고, 미세 드릴, 그다음에 레이저 톱을 만드는 회사가 되는 그런 과정에 이오테크닉스가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제. 그렇죠. 일단은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HBM이라고 그러죠.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해서 디램을 이제 수직으로 쌓아서 TSV로 뚫어요. 또 웨이퍼에다 구멍을 뚫습니다. 그 웨이퍼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연결해서 이제 이거를 그 아파트처럼 쌓아서 이거를 이제 파는 거죠. 순간에 통신이 가능한 맞습니다. 거죠. 스루비아, 실리콘 비아, TSV, TSV. 그게 이제 그러면 아까 뭐 PCB 구멍 뚫는 것보다 훨씬 빡센 거죠. 이거는 거의 4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미세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레이저로 못 뚫어요. 그래서 식각으로 뚫습니다. 액으로. 아니요, 그 드라이 식각으로. 드라이 식각으로. 식각으로 이렇게 조금씩 홈을 파고 들어가는 건데요. 그걸 이제 보시 애칭이라고 하긴 하는데 뭐 그까지는 이제 알 필요 없고 일단은 그걸 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채워요. 그러면 이게 우리 고속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칩끼리 통신을 하려면 기판을 한번 거쳐서 통신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칩끼리 바로 통신하는 거죠. 칩 투 칩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는 게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고 여기에 TC 본딩이라는 걸 또 이제 이렇게 그 열하고 압력으로 이렇게 붙여줘야 되죠. 칩끼리. 이거를 이제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많이 했는데 그쪽 장비를 한미 반도체가 대부분 넣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HBM3를 이제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아마 들어갈 겁니다. 이제 그게 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아마 한미 반도체가 여기 또 대부분 하지 않을까. HBM이 고성능 메모리라서 그 고성능 그 CPU 옆에 탑재되는 것들이잖아요. CPU나 GPU 옆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많이 필요해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칩끼리 이제 통신할 때 보면 아주 미세한 범프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 밑에 솔더볼보다 훨씬 작은 알갱이가 필요한데요. 그게 이제 범프를 쓰는데 이제 범프를 빼버리고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게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범프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범프를 깎아서 만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죠. 그 PCB 밑에 볼록볼록 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작은 눈에 안 보는 알갱이를 써서 붙였는데 이제는 그것도 이게 너무 선폭을 좁혀야 되겠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범프 가지고 선폭을 좁히면 이게 40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피치가 한계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이게 그 범프가 서로 이렇게 열을 주고 리플로우를 할 때 얘들이 두 개 붙어버려요. 그럼 붙어버리면 불량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더 좁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범프를 안 쓰고 그냥 범프를 만들어 버리자. 해서 이제 구리를 가지고 위에 코팅을 입히고 CMP, 그러니까 미세화 기계적 연마 가지고 해서 요 단자만 남기고 다 깎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단자끼리 딱 붙이는 거죠. 네, 그게 하이브리드 본딩인데요. 그 기술이 이번에 그 AMD 제노아에 적용이 된 겁니다. 네. 3D Vcache라는 기술이고요. 삼성도 이걸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는 회사는 유럽의 배시라는 업체밖에 없어요. 네. 배시하고 그 BESI, B실리콘이라는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배시라고 합니다. 그 배시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손을 잡고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개발했는데 이게 공급이 안 돼요.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써야 되는 회사들 많은데 이게 뭐 EUV 장비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데 EUV 장비하고 다르게 우리 한미 반도체는 요게 기술 수준은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아, 이 회사도 굉장히 잘해요. 네네, 항상 맞습니다. 계속 발전, 주가는 반토막 났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참고로 이렇게까지는 안 빠질 줄 알았는데. 오늘 두 회사 후공정 근데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진짜 많잖아요. 후공정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후공정 핵심 장비 업체 두 개를 말씀드렸고 이제 오사치라고 해서 후공정을 이제 외주를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나 SFA 반도체 그리고 이제 테스트만 주력으로 하는 두산 테스나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LB 세미콘 뭐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뭐 테크윙 뭐 이런 회사들 그렇죠. 굉장히 많죠. 그렇죠. 테크윙은 이제 장비 회사거든요. 왔다 갔다 핸들러 로봇 맞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회사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가지고 잘 자라는 회사는 나중에 한번 다시 해서 모여서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너무 많이 가죠. 오늘은 주요한 회사들과 아주 중요한 과정들을 여러분 보신 거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거의 1년 저희가 반도체 공부했거든요. 근데 왜 그동안에 이 대표님을 안 모셨냐면 그 공부를 해야 이제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바탕이 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는 웬만큼 공부를 했어요. 정희성 작가님하고도 계속 했고 노근창 센터장에서 시장에 대한 공부도 했는데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때가 된 거야. 주가도 빠졌고 기회가 온 거죠. 기회가 와서 이제 모셨고 오늘은 그 전공정의 중요한 흐름들과 거기에 있는 중요한 기업들 그 다음에 후공정의 중요한 어드밴스 패키징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회사들 이 두 회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회사들을 공부를 했고 그다음 파츠 관련들 회사들 공부를 했고 다음번에 잘 자란 기업들 좀 하죠. 다음에는 이제 그 케미칼 업체들 아까 이야기한 솔브레인, 뭐 동지 세미캠, 한솔 케미칼, 뭐 원익 머티리얼즈 뭐 이런 회사들 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 검사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검사 장비, 뭐 넥스팀 뭐 이런 회사들. 맞습니다. 그래서 전공정 검사, 후공정 검사 이런 업체들 좀 중심으로. 그쪽도 부하처 어마무시하죠. 맞습니다. 그럼 조만간에 한번 다시 해서 불러주시면 열심히 이것도 시리즈로 해서 한번 이거는 때가 왔으니까 제가 느끼기에 안 비싸요. 저같이 퍼 2, 3 좋아하는 사람의 눈에 이제 안 비싸 보여요. 그렇죠. 항상 비쌌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안 비싸니까 제가 보기엔 기회가 온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 시리즈로 한번 쭉 물론 이제 이미 IT의 신 가면 있어요. 있는데 또 좀 감이 틀리잖아. 증시각도에서 보시면 이게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제가 훨씬 더 이렇게 잘 설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모르는 것도 여쭤보고 궁금한 것도 여쭤보고 하니까 하여튼 우리 IT의 신과 저희 증시각도가 함께 재미나게 한번 때가 왔으니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너무너무 전 재밌었어요. 역대 시간 진짜 오래 했어요. 지금 역대 전 제가 피곤해서 1시간 이상 안 해요. 그러니까요. 와, 지금 너무 재밌었고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 IT의 신 혹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증시각도기 구독 좋아요가 아니라 IT의 신이라고 있습니다. 유튜브 가셔서 거기서 구독 좋아요를 한번 좀 부탁드리고 그래야 이제 우리 이 대표님이 계속 오셔서 여러분들의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실 거죠? 그럼요. 자, 이 시간 IT의 신 이형수 대표님과 정시각도기가 함께하는 구체적인 바텀업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